네, 한미 두 나라 정상이 FTA 개정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 남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안보 문제만큼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경제 문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FTA 개정 협정이 서명이 됐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한미 FTA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빨리 매듭이 지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초의 시작을 보면 이게 재협상 논란으로 시작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재협상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커졌는데요. 네. 그다음에 재협상은 아니다. 일부를 수정하는 게 개정 협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단 타결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핵심적인 거 하나씩을 보면 우리는 자동차 부분을 특히 픽업 트럭 부분을 양보했고 이제 그 대가로 ISDS라고 하죠. 투자자 국가 소송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좀 독소 조항이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고받는 이렇게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무난한 개정 협상 마무리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 남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과거와는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라는 것이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에 와서 이런저런 사적 계약을 통해서 투자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 가서 새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바로 이제 이 ISD 조항이었었는데요. 실은 ISD라는 게 다른 사적 계약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소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한미 FTA에서도 이 ISDS를 둠으로써 왜 이걸 특별하게 좀 보호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뭐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핵심적인 사안들 좀 몇 가지 뽑아보면은 일단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다른 조항에 있어서 ISD를 걸었는데 그 소송을 건 투자자가 한미 FTA도 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중복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큰 핵심은 한국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몇몇 계약에 있어서의 사적 계약의 투자자들의 이익도 인정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정부는 한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당 정부가 이런 공적인 측면을 위해서 정책을 수행했을 때는 아예 ISD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것들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SDS 요건에 손을 보는 것이 좀 우리 입장에서 득이라고 본다면은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 자동차 관세 부과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좀 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검토해봐라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자동차가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 픽업 트럭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에 한 2년, 3년 내에 실은 관세가 완전히 면세가 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에서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픽업 트럭을 한번 미국 시장을 점령해 보겠다라고 이제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제 이 부분을 2040년까지도 관세를 계속하게 매김으로써 사실상 이제 픽업 트럭을 우리 한국차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엔 좀 힘든 대목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협상에서 내준 부분인데 이제 그 다음에 아쉽다는 게 뭐냐면 방금 앵커도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것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좀 이제 자기의 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거의 70년대, 80년대까지의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는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함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철강이 외국 수입 철강사들이 해외 철강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25% 관세를 매기고 했던 바로 그 조항인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서 적어도 한국 차만큼은 자동차는 이거를 사용할 때 끼지 말아달라는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이게 명문상으로 이번에 포함이 됐다면
정말 쾌거 중에 쾌거겠죠. 왜냐하면 이 무역확장법 232조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철강, 자동차도 무척 뭐 거의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농업도 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만 좀 예외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네네. 이제 일각에서는 분위기도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문 대통령이. 그래서 네네. 아 이때 좀 이거를 자동차까지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지만 아 그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232조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좀 사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국산 픽업 트럭이죠. 화물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 철폐 시기를 기존보다 20년 네. 늦췄거든요. 네. 좀 이것을 두고서 미국 요구를 너무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래서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전략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차들이 워낙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이제 큰 트럭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내 수요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장은 내주는 대신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챙기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철강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참에 좀 지키자라고 해서 일각에서는 뭐 자동차의 미래를 내주고 한국 산업의 현재를 챙겼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 협상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재협상이라는 것이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가 같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만 다 얻을 수는 없고 또 다 내줄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픽업 트럭 부분을 내준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안전 기준 말입니다. 네. 이게 미국의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 쿼터를 늘렸다 네. 내용이 있는데 네. 이 부분 이해를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네.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차도 미국의 안전 기준을 뭐 통과한 차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의 차를 이제 한국으로 수입을 했을 때 한국만의 또 하나의 안전 기준 이제 차이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깜빡이를 한번 색깔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라이트 색깔이 오렌지색, 뭐 주황색, 노란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네. 미국 차가 우리 한국으로 그거를 수출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뺐다 껴야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자동차 업계 주장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꼭 그 색깔 가리를 하면서 비용도 들고 하니까 이참에 그렇게 몇 개 미국의 안전 기준을 확실하게 통과했다면 그 차들은 그냥 한국도 받아들이게 해줘라. 네네. 그 물량을 지금보다 거의 뭐 두 배, 두 배. 5만 대까지는 늘리는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BMW 화재 사건도 있지만은 뭐 그것이 뭐 아주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은 안전 기준 진단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배기가스라든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경우 우리가 미국 차를 그냥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써야 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우리 한국은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안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실은 이번에 그 조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네.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국회 비준 절차도 있을 테고 네. 앞으로의 남아있는 과정 또 변수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요번 거 가지고 변수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야당도 이번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인 모양이고 미국도 실은 픽업 트럭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미국 의회도 큰 반발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가을에 국회 갔다가 또 네. 미국 의회를 가야 됩니다. 지금 예상은 조심스럽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이제 발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뭐 통석 교섭본부장도 김종훈이 얘기했지만은 네네. 크게 뭐 의회에 갔다가 혹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막 뭐가 이게 비토가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 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항으로 발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네, 한미 FTA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미국과 네. 중국의 무역 전쟁 얘기로 네.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역시나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미 유엔 연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초반부에 나와서 뭐 자화자찬 연설에 네. 정상들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는데 그 핵심 내용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내용들 좀 보면은 뭐 중국 때문에 미국이 뭐 13조 누적 적자를 보고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든가 또 하나 중국은 지금 무역을 오남용하고 있다. 더 이상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중국을 콕 집어서
유엔 정상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당초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무역 전쟁이기도 하지만 패권 전쟁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중국에게 더 이상 우리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아라. 네. 세상은 G2 하지만 G1뿐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공식 석상에서 강경하게 이야기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제 부분과 패권 부분을 함께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WTO가 방치하고 있다. 지금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실상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교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만의 전략적 연설인데 중국이 이제 2001년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부터 실은 굉장히 빠르게 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야기는 중국이 WTO의 비호 아래 네네. 이렇게 중국의 뭐 과연 불공정 행위를 오남용했다라고 하는데 잘 보면 최근 1년 반, 2년 중에 가장 많이 세계의 자유무역을 해친 것은 결국 미국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당한 나라가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먼저 역공을 피는 거죠. 그래서 지금 WTO가 너무나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탈퇴할 수도 있겠다라고 세계 무역기구를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공격을 하면서 피해 가려는 정확히 트럼프식 연설 방법, 트럼프식 역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미국 행정부는 예고대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의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섰고 중국도 이에 맞서서 600억 달러 품목에 5에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좀 이렇게 되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2천억 달러고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이 이제 미 이제 수입 물량을 보면 앞으로 한 4천억 달러 정도는 더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국은 60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중국은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미국 2천억 달러 했으면 중국도 2천억 달러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하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상대적으로 메이드 인 USA를 수입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거의 이제 600억 달러 관세 부과가 마지막일 것이고 네. 아마 지금부터는 중국은 비관세 보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가령 뭐 관광을 안 간다라든가 뭐 유학생들의 쿼터를 줄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될 텐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또 하나의 패권 전쟁이 중국에게도 같은 논리로 적용이 됩니다. 즉, 현 상황에서 전 세계가 바라는 모습은 아마 중국이 깔끔하게 네. 잘못했습니다. 승복하고 뭐 위안화 절상하고 뭐 미국에게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을 생각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여기에서 미국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향후 5년 내 10년 내에는 지금 중국이 원하는 패권 도전은 아예 꿈도 못 꾸기 때문에 거의 결사항전 분위기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굉장히 녹록치 않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전쟁 싸움 속에서 전 세계의 실무 경제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한국 경제도 정말 주의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도 예상을 해야 되고요. 중국이 질 거야. 중국이 곧 무릎 꿇을 거야라는 그런 낙관보다는 결과적으로 중국도 어떤 식으로든 뭐 음모론에 나오는 국채를 매각한다든가 뭐든 간에 결국은 한판에 잦은 전투는 분명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참 이 미중 간 대결 구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뭐 캐나다, 멕시코, EU 등에게도 지금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도 미국에 또 보복 관세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계속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관세를 올리면 피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물량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같이 힘들 때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느냐. 즉 미국도 힘들지만 다른 나라는 더 힘들고요. 끝까지 간다라고 중장기전으로 가면 미국만 살아남고 다른 나라가 다 먼저 몰락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벼랑 끝 전술의 일종인 것이죠. 계속해서 윽박지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모든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게 먼저 화해 제스처, 이제 타협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뭐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가 성공하는 모양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마지막 타겟은 중국이고 중국에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트럼프의 전략은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굉장히 몰아붙이면서 이제 자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의 자신만만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이제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것이어서 11월까지는 쉽게 이제 네. 트럼프가 이런 압박을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 같은 분위기가 이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또 중국에서 어떤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될 텐데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힘든 국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물과 금융이 다 힘든 부분인데요. 실물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관세를 서로 매기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안 쓸 거 아닙니까? 교역이 뚝뚝뚝뚝 급감하게 됩니다. 교역 축소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어지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뭐 최대 물량이라고 하지만 당장 내년, 당장 11월, 12월이 걱정일 수밖에 없어서 실물 경제에 빨간불이고 또 하나 금융은 왜 힘드냐? 이제 내일 밤, 내일 새벽이 되겠죠. 목요일 새벽에 미국이 거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신흥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통화 긴축 국면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물도 교역 축소로 힘들고, 금융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한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 추석 연휴에도 뭐 하는 관계자들, 기재부 관계자들 거의 지금 뭐 특별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좀 우리가 이제는 위기, 컨텐전시 플랜을 가지고 맞서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